전반부에 다소 형식적이었지만 발표 위주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제 두 후반부는요 좀 자유롭게 단추도 좀 풀고요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에 대한 소개는 각자 해주실 거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서 패널 분들 각자 저기 5분씩 이제 자기 소개 겸 어떠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황보영 감사님, 네,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스크 벗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산 한 4천억 정도 되는 코스닥 의료기기 상장 회사의 상금 감사로 일하고 있는 황보현 감사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패널 자리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상장사 좀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내부 통제 그리고 내부 감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법 통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외부감사법이라고 전면 개정되면서 아까 신하준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라는 것이 자산 규모 1천억 이상의 상장사들은 다 감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정할 때 제가 참여를 하면서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고, 그리고 2012년도에 상법이 상법 일부 개정되면서 상장 규정 중에 준법 지원인 제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준법 통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부 통제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회계 통제와 준법 통제가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 진행되느냐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회사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최근에 ESG 관련돼서 환경 측면에서는 ISO 14001, 그리고 안전 쪽, S 쪽 관련해서는 안전 쪽으로는 45001, 그리고 정보보호나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ISO 27001, 27701, 그리고 가버넌스 측면에서는 반부패 ISO 37001,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나왔던 ISO 37301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내부 통제 총괄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합체로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서로 간의 규정들이 조금 상호 교차점도 있고 유사한 면도 있고, 그리고 상호 간에 어떻게 교차를 만들어내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O, 오늘 이번에 말씀하셨던 ISO 3730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법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법상 준법감시인제도나 준법지원인제도의 준법통제 기준에 상당 부분 보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구체화하는 규정처럼 전 느껴졌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회사 내에서 필요 있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느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ISO 37301 자체를 기반으로 한 준법 통제 기준, K 컴플라이언스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느낌으로는 이제 준법 통제 기준의 어떤 구체화, 매뉴얼화, 그리고 약간의 법규성화 느껴지는데, 이것은 이제 내부 통제 큰 축인 하나가 이제 회계 통제로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나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외관법에 그 기준을 만들고 그것이 약간 법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공시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도 갖게 되는데, 컴플라이언스는 사실 그렇게 비교법적으로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내부 통제 측면에서 이 K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만들면 이거의 법규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인증은 어떤 수준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회계 기준이나 내부 관리 제도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인증 수준은 대부분 이제 회계법인, 감사인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와 인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ISO 3730회 같은 경우라든가 준법 통제 기준, K 컴플라이언스 기준 같은 경우를 만약 인증하게 되면 그 인증 기준이 굉장히 인증 기관의 어떤 그 전문성, 그리고 그 인증의 어떤 효과성 같은 걸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내부 통제 중에 재무 통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법규성도 갖고 있고, 그런 기준이 공시되면서 굉장히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인데, K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법규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만약 인증까지 가면 어떠한 형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데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된 것 예, 같아서 여기서 정확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로 그 황보현 감사님께서는 변호사십니다. 변호사셔서 변호사 시각도 이제 예전에 또 회계 협회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회계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ISO 인증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검토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한 준비된 저기 모두 발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우영 미국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최근에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코리아 최우영입니다. 저희 스타벅스는 사실 CP를 기존에도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주주사 요구도 있었고 해서 좀 더 강화된 CP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ISO 37301을 12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으면서 좀 느꼈던 점, 그리고 오늘 조창훈 센터장님이나 다른 발표자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K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좀 의견을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CP 관련돼서 일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과 상황에 맞는 그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ISO 국제 표준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이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ISO의 내용 자체는 매우 좋은데 사실 기업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기준이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ISO 3730이라도 부속서가 있긴 한데 실제로 기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라든가 템플릿이나 해설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의 현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업계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매우 다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일 중요할 거고 제약업계도 그 업계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그런 산업별 체크리스트가 마련이 되면 기업에서는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CP가 CP 전담 부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현업 모든 부서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SO 37301 도입을 하면서 저희 그 부서별로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공통적인 얘기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한 번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나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면 좀 현업 부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들이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가이드라인이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나 기관에서 주도를 해서 좀 통일성 있게, 신뢰성이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을 하려면 ISO 인증서를 요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 컴플라이언스가 있어도 ISO 인증까지 또 2개를 따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희망적인 얘기긴 한데요.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적인 룰 세팅을 할 때 저희 K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제정이 되고 그걸 좀 제안을 해서 실제로 글로벌 기준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 2가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증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증을 받았는데 왜 리스크가 발생하냐라는 외부적인 좀 문제 제기가 이때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CP를 운영을 하더라도 리스크는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CP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 기업기소 원칙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ISO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스타벅스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좀 저희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기본적인 시스템만 구축이 돼 있었다가 인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주주 구성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 주주로 들어오게 되었고 스타벅스 글로벌, 저희 본사라고 하는데 글로벌은 이제 라이센서의 관계가 됐습니다. 저희 계약 관계자로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 투자청이 금융사라서
금융투자사가 저희한테 주식 인수 계약을 할 때 요구를 한 것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우리는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진짜로 글로벌 환경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ISO 인증 취득도 진행을 했는데 저희 내부 구성원들도 이게 의무구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좀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타벅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주사의 그런 글로벌 팩터 포함해서 또 스타벅스 본사의 환경이나 인권 같은 ESG 팩터까지 같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ESG 팩터와 글로벌 팩터가 같이 좀 결합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저희 회사가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건 모델 케이스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사례를 봤을 때 투자자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도 CP나 이런 ESG 관점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부적인 요구가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서 듣지 못한 그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해줘서 연구자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현장의 시각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한 모두 발언이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드 회계법인 이영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드 회계법인의 이영석 회계사고요.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감사기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한 5가지 정도 제가 아까 이 발표를 보면서 정리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통합 K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지금 이제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K 컴플라이언스 자체를 정확하게 하고 정확히 해석하고 ISO랑 부합되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제 그 문제보다 오히려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나 인식, 법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지금 ESG가 너무 핫한데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는 ESG가 전부 있는 게 아니고 EEE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소셜 부분도 나름대로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라고 하는 가버넌스는 가장 고치기가 쉽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 컨퍼런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ESG가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ESG는 자율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규제 방식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자유스러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규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은 말할 나위 없이 규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착될지 모르지만 규제 방식으로 이것이 성장된다고 할 때 이 G라고 하는 가버넌스 부분을 가장 고치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소유 구조를 분석할 것이고 어떻게 이사회 활동을 볼 것인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MSCI 같은 모건 스탠리 같은 가장 그 글로벌 평가 기관에서도 그 가중치를 따질 때 지배구조 가버넌스를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0% 이상을 지배구조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아직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저도 회계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하준 회계사님께서 전반적인 인증 업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K 컴플라이언스 자체를 어떻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편에서는 이것을 둘러싼 제도, 예를 들면 감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인증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 말씀했는데
아까 우리 황보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K 컴플라이언스를 만일 개발을 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걸 사업 보고서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공시로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 보고서로 붙게 되면 일반적으로 숫자하고 붙기 때문에 소송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임은 말할 수 없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냥 사업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붙지 않고 그냥 공시를 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정착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윤리경영학회에서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사업보고서에 붙어서 또는 통합보고서에 붙어서 인증과 같이 이렇게 온실가스 검증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붙어서 갔을 때 인증이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감리할 것이냐 하는 감리 시스템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타임라인상 우선 K 컴플레이언스를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감리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K 컴플레이언스가 가면서 같이 제도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윤리경영학회에서 감리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 제도를 만드는 부분도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이제 주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회계사들 직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와 관련돼서 어떻게 엮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귀한 숙제를 확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명대학교 배재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계명대학교 교양정보학과 배재원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또 패널 분들 의견을 듣고서요. 예, 저도 짧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스템공학자 전공이어서 사실은 오늘 레그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가 이 K 컴플라이언스 기준안이어서 오늘은 사실 뭐 기술적인 거, 또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또 레그테크 솔루션 관점에서 논의가 된다면 여기 솔루션 업체분들도 많이 오셔서 좀 더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에서 해봅니다. 앞서 첫 번째 보면 ISO 37301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조직이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이 컴플라이언스 전체에 대해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컴플라이언스를 계속 추적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법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의무를 또 식별을 하고 또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나중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 뭐 컴플라이언스 AI, 또 AI 컴플라이언스, 또 IBM이 내놓은 인공지능 왓슨 규제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연방이나 주정부에 있는 다양한 규제 간행물들, 또 백서나 행정명령 이런 다양한 규제 컨텐츠들을 이렇게 자동 집계 분류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논의해서 이 기준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것들 시스템적으로 잘 반영해서 쓰여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SG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뭐 ESG 평가 기준이 그렇게 크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요. 국내 기업별로 봤을 때도 국내 기업 간의 ESG 등급 격차가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전공자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 즉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ESG 평가 지표를 이제 개선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지금 현재 국내 기업별로 이 등급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라든지 AI 기법을 활용을 해서 등급 격차를 줄이고
그 등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그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도 사실은 뭐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있었고요. 또 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또뭐 내부 통제 또는 준법 지원 시스템, 이상 금융거래 관리 시스템, 뭐 상당히 많은 정보 시스템들이 지금 있고요. 결국에는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결국엔 상위 수준의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호환이 될 것이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통합할 것이냐, 교통 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실무자분들께서도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나 특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ISO 37301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주가 될 것인데 결국 이 시스템이 상위 시스템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재권 교수님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해주셔서 미리 이제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게 너무 대기업 버전으로만 나오게 되면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모범 답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의 한계라든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화된 시스템을 좀 예를 들면 사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중심에 기준 제시는 좀 이렇게 좀 보급 확산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담입니다만 인증심사원들의 인증심사했던 내역들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전산 원장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인문학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지 않는 인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ISO를 만약에 인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저희가 K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시할 때 뭐 고도화를 시키겠습니다만 전산 원장에 대한 접근, 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도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향후 저희 K 컴플라이언스 기준 인증 평가라든가 감리 뭐 이렇게 용어는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참고해야 할 중요한 요점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 조정원 김건식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 조정원은요 CP 등급평가 제도에서 우리나라의 CP라고 하죠 등급평가 제도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압박을 드렸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산하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이 있고요. 이제 B2B 중소사업자들 관련해서 조정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이제 12년 된 기관이고 이 건물 이제 9층에 있습니다. 저희 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 파트 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준법 통제 중에서도 그 공정거래 포커스를 맞춘 협약 이행 평가하고 이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 제도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등급을 받게 되면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P라고 하니까 이 공정거래 CP 기업 어음인지 이 CP가 참 단어가 그런데요. 참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많은 다양성이 혼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이제 효율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더 이제 되느냐의 결국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공정거래 관점에서 짧은 지식을 잠깐 뭐 같이 논의를 좀 해보면은 아까 스타벅스에서 CP해서 외부의 요구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황보현 변호사님께서 이 준법 통제 이 CP가 회계 통제는 전문성과 어떻게 보면 규제와 처벌이 들어가는데 준법 통제의 이런 색깔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주셨는데 저도 참 늘 가지고 있던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물론 준법 통제 중에서 공정거래 CP지만 이 공정거래 CP는 미국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유가 이 담합이나 아니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에 이게 회사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탈인지 회사에 처벌을 할 때 얼마만큼 처벌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업들이 디펜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는데 이 사람의 일탈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디펜스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 형식으로 가기는 애초에 성격이 조금 다른 결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른 대처도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봐야 될 거고 조금 중구난방인데 K 컴플라이언스 우리 조창원 교수님 우리 CP 등급 평가위원이십니다. 10년 넘게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을 하고 합니다. 이게 베너핏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을 참 잘 반영을 하셨다고 느낌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다른 보론으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 조금 하게 되면 다 잘 아시겠지만은 ESG라는 게 뭐 다양한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게 이제 수익을 내는 과정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관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법 통제 이 시스템 우리 K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우리나라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ESG 관련해서 이 준법 통제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게 자,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회사들, 특히 대기업들에서 직접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짬짬이 담합을 하든지 우리가 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단가를 인하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처벌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하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을 줍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준법 통제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잘 느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참 의미 있는 판결들이 2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21년 11월인데 임직원이 가담을 해가지고요. 공정위로부터 그 담합을 잡혀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대표이사하고 이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줬습니다. 특히 거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또 고등법원에서 수십억의 그 주주대표 소송에 따라서 그 이사들한테 물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외에서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는 투자자가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과정이 올바른지 확인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큰일 난다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K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이런 준법 통제 관련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집단 지성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잘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서 재밌는 이야기, 또 최근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필요한 이야기죠. 네, 이게 개별적인 컴플라이언스 기준들이 있는데 나중에 법에 가게 되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 책임은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 굉장히 반복됐던 이슈였는데 최근 들어서 사법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나름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구체성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널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한국생산성본부 강승구 본부장님께서 제가 왜 순간 당황했냐면요. 어려우시겠다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순간 감정이입하다가 이름을 얽어버렸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성본부 인정원 적합성인정본부 맡고 있는 강승국 본부장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 공적인 자리에 나오게 되면 특히 ISO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정말 작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국내 ISO 인증 제도가 국내에 도입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반면에 현재 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역할도 많이 했다. 그 이유는 이 인증기관의 어떤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아니오를 정말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진짜 여기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죄인된 그런 기분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인증기관으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또 감당하고자 또 노력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자리에 좀 나와서 인증기관 입장에서 좀 의견을 피력해 달라는 우리 조창원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이 연구하신 기업 준법 윤리경영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를 사실 며칠 전부터 좀 싹 다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잘 만드셨고 진짜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제도가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인증기관과 그 다음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훈련을 시키는 이런 기관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K37001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국형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작업 다 해가지고 사실은 인증기관 검토까지 했다가 유야무야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K 컴플라이언스도 혹시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사실은 저는 약간의 염려는 있었지만은 지금 이런 탄탄한 어떤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우리 협약하시는 우리 협약기관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어떤 준법 경영, 한국형 준법 경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인증제도 초기에 그 인증기관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국내에 지금 물론 우리 CP 쪽 하고 계시는 우리 김근식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이 공적인 기관 주도로 사실 하게 되면 이 인증제도는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생산성본부 인증은 또 조달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제도 저희들이 평가 참여하거든요. 이것은 저희 인증기관의 비즈니스와 관계없이 조달로 위임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실제 ISO는 웬만하면은 이 페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은 초창기 때 제가 이 인증제도 97년부터 참여했습니다만 초창기 때 사실 중부적합해서 재심사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이 인증기관 난립하다 보니까 이 페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면은 다 줍니다. 저희 생산본부인전에 와서 이거 아니오시다 이러면 인증기관이 당신네들밖에 없어요. 나 다른 데 갈래. 돈만 주면 해주는 데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정착이 되려면은 처음에는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권익위와 함께 이런 제도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말 그리고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공적인 기관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민간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하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따 토의를 통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널 분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자들께서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 아닌 답변 해드릴 사항들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제 발표자 분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ESG 기준 등의 적용 현실성에 대해서 이제 각기 다른 기관들이 서로의 실적처럼 논의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주제 발표할 때는 조심스러워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서로 이제 자기가 이제 보도 자료를 많이 내면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고민했던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의사항 두 번째는요, 인증, 감리, 평가제도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K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까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단순히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리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논의사항이 공공영역 기업윤리 및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 대외평가상의 윤리. 그러니까 사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하거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증기관에서는 어떤 윤리가 필요하며 감리기관에서는 어떤 감리가 필요하며 그리고 행정당국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당국들이 많이 하죠. 등급평가제도 해갖고 망신 주기. 그래서 제도 자체보다는 그런 대외적인 그 권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가져야 될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현장에서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증기업하고 인증기관들 여기서 말하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얘기를 하고요. 인증기업은 인증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에는 어떠한 이해관계, 어떠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석 회계사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 다 ESG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인증이 됐든 컴플라이언스가 됐든 감리가 됐든 수많은 단체와 이익 집단들이 난립하는 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특성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SG라는 그 역사가 짧게는 몇 년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1800년도, 1900년도 때부터 이론적으로는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신 이 등급평가, 망신주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배구조 자체를 기업의 윤리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 보게 되면요. 그 코퍼레이트에 대해서 코퍼레이트 비헤이비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렇게 두 측면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스템과 형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액션 플랜으로서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지금 봤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형식을 보고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사회, 예를 들어 이사회에 참석한 참석률, 출석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여성 사회 이사 비율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빨리 하기 쉬운 것들도 있고 좀 빨리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K 컴플라이언스를 적용을 하실 때 현장을 중요시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가중치를 두는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역마다 자기들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 제정하는 그 작업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대부분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준법지원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무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법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융권의 준법지원인제도 내부 통제 기준도 있습니다만 그쪽은 조금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들하고 법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오히려 기준을 제정을 할 때 현장을 이해도보다는 이론적인 배경에 강하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점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요. 참고로 저는 또 재무관리 전공하고 법학을 전공했던 융합 전공이다 보니까 그 두 학문적인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를 제정하는 테이블에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룹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적용하고 이제 기준 제시가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강승구입니다. 기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증기관 입장에서
물론 저희들이 심사원들에게 이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현장에 평가를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기준 자체가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맞느냐 아니냐, 심지어는 이걸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조차도 이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잘못 적용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K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준을 좀 명확하게 됐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해설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사례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명확한 해설서가 나와가지고 심사원과 그 기업 간의 어떤 서로 공통의 어떤 이해가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해설서는 제가 볼 때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해설서가 좀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준 제시를 보게 되면 약간 입법자적인 성격에서 이제 법조항을 해석하다 보니까 현장의 적용 가능성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잘 만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패널분들도 자유롭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건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준법 통제라는 게, 회계 통제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있는데 준법 통제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1 더하기 2 뭐 빼기 이게 아니고 정말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단어의 혼동에 대한 이런 불분명성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사전에 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O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K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저 플로우에서 말씀하시다가 가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게 이 부처 저 부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정거래, 뭐 공정질서 확립 이런 게 꼭 경쟁당국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뭐 컨텐츠 산업에서는 그렇게 또 공정에 관한 업무도 하고 규제도 하고 진흥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하고 뭐 식품 관련해서 식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공정과 경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준법 윤리 준법 통제를 또 가지고 가는 게 과연 또 그게 맞는지, 그러면서 다양한 기관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초창기라서 지금 자꾸 중국난방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집단 지성들이 모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금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ESG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구난방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컴플라이언스는 IMF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선언적으로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고칠 실천의 의지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재밌는 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용합니다. 자기네 권역을 넘어서더라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딱 자기네 규정 안에서만 정하기 때문에 타 산업에 좋은 벤치마킹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이런 관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산업에서도 검토하고 참고할 수 있는 상위 버전의 권위 있는 모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우리나라의 역사는 적지 않습니다. 다른 패널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현실적으로 지금 토론론이 1번하고 한번 2번을 한 4번까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논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기업 윤리, 컴플라이언스, ESG라는 것들이 기업 내에 녹아들기에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사진들이나 아니면 경영진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한테 컴플라이언스가 뭐냐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다 중구난방인 것 같고, 또 컴플라이언스가 설명하시는 분들도 제각기인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ESG를 기준으로 보면 E와 관련된 환경 컴플라이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S라고 하면 안전보건 환경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고 하고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라고. 그럼 도대체 컴플라이언스는 큰 측면에서는 법규 준수라는 측면이라고 보면 오늘 얘기하는 K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컨텐츠가 뭐냐? 각각의 환경, 안전, 보건, 정보 보안, 반부패라고 하는 건 다 컨텐츠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의 상위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는 다른 ESG의 각각의 IS 인증 기준들의 그 위에 상위 개념이라고 하면 도대체 다 이 IS를 바꿔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거냐? 약간 저는 그 개념부터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기업 내에서 그럼 누가 이걸 할 거냐?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사실은 과거에 CP라고 하면 공정거래 법규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니면 반부패라고 하면 IS 3700에는 반부패라고 하면은 그건 명확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컨텐츠가 명확한데 그냥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이 컨텐츠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회사의 각종 모든 규범과 규정과 사규와 점검과 모든 규정들을 다 포괄하는 거냐?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하는 거냐?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행사할 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 ESG 보고서도 크게는 기업 지배 보고서하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로 나눠지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ES라고 하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G라고 하면은 기업 지배 보고서로 나왔는데 그럼 K 컴플라이언스의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그 보고서는 뭐냐? 그럼 그게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가 되는 거냐? 별도의 이거는 사업 보고서에 붙이지 않습니다. 별도의 별도의 보고서가 나가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별도의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다만 내부의 관리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나 내부 회계 감사인의 감사 검토 보고서는 사업 보고서에 첨부 문서로 붙게 되는데 K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고를 만약에 보고서로 나간다 하면 아까 말씀 그 사업 보고서에 붙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율적으로 공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걸 또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ISO 인증 기준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그 인증 심사원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증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증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가 기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ESG 컴플라이언스를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서 얼마 전에 공급망 실사 어떤 대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하고 그 정보 검토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 보니까 어느 게 있으면 점수를 가점 매기고 하는 그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따지면은 그 점수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과연 그 회사가 ESG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수를 저는 계량화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한 지적, 예리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그 변호사님 말씀 예. 잘 들었고요. 변호사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급망 실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구조를 점수화하고 계량화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이 되지를 않으면 우리가 뭐 정량이든 정성이든 보고 그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한 우리가 거부감이 있는 것과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에서 점수를 매겨야 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거는 우리가 좋고 싫고의 문제를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우리가 글로벌 기업 하나가 있으면 그 글로벌 기업 하나에 딸려서 전부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지구촌인데 그 글로벌의 탑 티어에서 이 일이 굉장히 지속 가능이라는 문제로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거는 인증이 온실가스 검증도 있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통합 보고서에 대한 인증도 있고 인증의 종류가 이제 앞으로 다양해질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다양해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무조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밀어내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인증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하는 걸로 저는 논의가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체계에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디서 ESG 강의를 듣다가 모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꿀벌이 그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 ESG 팀한테 전화를 해서 꿀벌을 처리를 해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웃잖아요. 근데 이것이 5년이나 1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꿀벌이 이 지구 온난화의 생태계를 가장 그 스탠다드하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년 전 거 넷플릭스로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인권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진짜 곤충이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함부로 때려잡으면 점수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논의의 구체성을 위해서 좀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SG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약간 상층부로 나가는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의 자체가 좀 지역적으로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기준 시스템을 제시를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어찌 보면 ESG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같고요. 컴플라이언스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이자 하나의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SO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종류들을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구현하면서 할 것인지 굳이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이러키죠. 근데 그래서 업무하는 일하는 방식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각기 ESG도 해야 되고 컴플라이언스도 해야 되고 여러 뭐 생명윤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 각기 다른 이슈들을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에서 녹여내야 될 것인지 ISO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ISO 37301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요구사항 수준의 법규 의무 준수사항의 이제 규범이 있고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 규정이 그 수준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와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규에서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는 법에서 정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ISO 37001에서는 회사가 정하는 사항도 규범의 수준에 포함이 되어서 좀 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뤄야 될 이슈들을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일을 구현한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민보다는 개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받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법규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쉽게 넘어가시지만 1명 이상을 선임해야 됩니다. 준법 지원인이 됐든 준법 감시인이 됐든 1명 이상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모든 기업이 2명 이상 선임했던 기업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2명 이상 그 관리 파트라든가 영업 파트를 이렇게 선임을 하는데 컴플라이언스 쪽은 3명 선임해도 더 칭찬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법규 파트, 한쪽에서는 뭐 환경 파트, 뭐 한쪽 인권 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조직 구조가 이제 체계화되면서 될 텐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디폴트 값이 무조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1명이요. 이러다 보니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우려 사항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패널분들 뭐 자유롭게 이야기 주시면. 네, 스타벅스의 최우영입니다. 다른 옆에 황보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가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한국말도 아니기도 한데 사실 미국에서 시작돼서 그렇기도 한데요. 이제는 좀 통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돼서 회사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하면은 딱 이게 뭐다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런 좀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민관 산학도 말씀하셨는데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업의 CP 부서가 한국에 이제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전문가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업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리스크를 대응하고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산업도 다른데 회사마다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와 지금 스타벅스의 컴플라이언스도 꽤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좀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패널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네.
예,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패널분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ISO 37301의 일단 시스템적으로 한번 그걸 분석해 봤을 때는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은 상위 수준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금 세탁, 준법 지원, 뭐 이상금융 탐지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 실무자분들께서는 그 시스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잘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고 또 만약에 나중에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솔루션으로 구축이 돼서 도입이 됐을 때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 수준의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잘 이제 구축이 되고 또 오늘처럼 이런 컴플라이언스 기준안이 잘 정립이 되고 표준화가 돼서 통합이 된다면 그런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께. 그러면 지금 여기 스타벅스도 그렇지만 37301을 만약에 예. 도입을 하게 되고 K 컴플라이언스 하게 되면 다른 ISO 환경 컴플라이언스,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하시는 팀도 있을 거고 그 팀에 대한 또 다른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건가요?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정거래 아니면 반부 그거 이외에 대한 다른 법규나 다른 내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라는 건가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의무에 대한 식별이 첫 번째 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컴플라이언스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에는 정보보안 팀이 있고 안전보건 네네. 팀이 있고 환경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검증하는 컴플라이언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재검증하는 시스템이 주가 네,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사적인 전반적인 다 그렇습니다. 총괄 예, 컴플라이언스네. 전사적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만약에 ISO 환경이나 안전이나 뭐 그런 게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37301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환경 안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없어요. 안전보건 안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없어요. 네.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37301만으로도 의미가 있나요? 뭐 지금 이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구축이 안 된 그런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 컴플라이언스 이 경영 시스템 자체가 그 주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이제 그 감사님께서는 이제 실무에 하셔야 되니까는 실무적인 시각에서 딱딱딱딱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안 해도 됩니다. 예, 어느 부서든 하면 될 텐데,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ISO 37301 같은 프레임워크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ISO 37301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켜야 될 규범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통적인 감사나 컴플라이언스 부서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다뤄야 되는 부서를 지정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전체적인 이해도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식 체계거든요. 반면에 서구의 회사들은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한테 다 몰아서 줘야 되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구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2선 또는 3선 부서에서 그 현업 부서 주간 부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 또는 인증 비슷하게 가서 이제 조언해주고 확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소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뭐 이제 이중방어선, 삼중방어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해서 현업 그 담당 부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프런트, 미들, 백이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굳이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발표와 논의 때 ISO 37301이 만명 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ISO 37301 시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의 업무 구조라든가 부서 편제라든가 그리고 규정 자체가 그 하이러키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ISO 인증을 받게 되면 회사의 전체적인 직제 규정이라든가 그 규정의 상위 체계가 바뀌지 않고 인증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분야별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직제 구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신지요? 네. 네. 그 질문 자체는 제가 일부러 이제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요. 저희 자체가 지금 기준 제정을 하고 평가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별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건의를 가지고 이해 당사자가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기준 제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참여를 늘릴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주무관청들이 와갖고 이제 그런 검토하는 걸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먼저 뭐 어떻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대로 된 기준과 제대로 된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드려도 될까요? 독점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 있으신지 있으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질문 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ESG 정보 요구 시대에 K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별도로 요구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해야 할까요? ESG 중 G에 포함시키고 오히려 인증을 엄격히 받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김광윤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아까 이제 공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답변은 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업보고서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이 공시가 된다? 이거 공시 리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플라이언스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허위 공시라든가 부실 공시와 관련된 제재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법이 아니어도 거래소 공시 규정만 바뀌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거래소도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법 자체를 안 바꿔도 공시 규정 가지고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만약에 사업 보고서에 이게 공시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그만큼 권위와 이제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 입장에서 ESG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조금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법부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 회사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무슨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냥 ESG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감독기관이라든가 사법부 입장에서도 저 회사가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컴플라이언스나 ESG 입장에서도 감독 당국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기준 제시를 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력인데, ESG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논의가 굉장히 풍부해져서 항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분이요. K 컴플라이언스가 잘 정착이 되면요, ESG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을 통합보고서에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받거나 평가를 받으면 선순환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저희 시각에서 이제 구분하게 되면, 대기업 버전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버전 필요하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수준의 버전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통 모범 수준의 규정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분야마다 필요한 업종에 특화된, 그리고 산업 규모에 특화된 것을 제시를 해서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우선 과제는 제대로 된 공통 버전을 제시를 하는 게 먼저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는 그 권위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하고 협업은 언제든지 환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상충이 가장 적은 방안으로 어디 가나 내놓아서 부끄럽지 않을 K 컴플라이언스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 3시간에 걸쳐서 저희 좌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있어서 향후 저희 논의가 또 기준 제정할 때 굉장히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도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3시간에 걸친 K 컴플라이언스 기준 제정 방향성에 대한 좌담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